제가 사실 요즘 조금 안타까웠던 건 뭐냐 하면 언제부턴가 부동산 채널에 부동산 원래 이렇게 전문으로 이렇게 막 강의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다 없어지고 안 나오고 경제학자, 교수님, 금융 애널리스트들만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인가. 부동산 강사들은 다 안 나오고 반성문 쓰고 있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해서 물론 이제 경제가 금리의 영향이니까 경제 쪽에 교수분들이 나오시는 건가? 사실 그거는 그렇게 보는데 듣다 보니까 이게 너무 두리뭉실해. 예, 그 교수님이 부동산 투자는 해보신 분일까? 사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게 뭐 사실 너무 두리뭉실하고 거시적인 이야기만 하니까 이게 제가 봐도 그런 거 영상을 들어서는 부동산하고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금리랑 부동산의 상관관계는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게 압력과 같은 거다. 그래서 예전부터도 계속 압력으로는 작용하고 있었지만 그 압력이 작았던 거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고 그러면 요즘 뭐 미국 금리도 중요하지만 미국 금리라는 게 어떤 영향에 의해서 사실 돌아갈까요? 금리를 여러분들이 파월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한국은 이창용 총재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분들이 어떤 금리를 결정할 때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 금리를 내려야 되겠다 결정할 때 어떤 것들을 주요하게 보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금리의 방향은 못 맞추더라도 그러면 이 정도 상황 되니까 금리가 어떻게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대응을 하지. 그 중에 하나가 사실 미국 CPI 소비자 물가 지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쉽게 이렇게 제일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금리를 움직이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몇 가지만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금리에 영향을 주는 게 한국 금리에 영향을 주는 거 경기, GDP. 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야,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부동산이 올라가는 게 말이 되냐? 말이 됩니까, 후레이님? 말이 됩니다. 그 왜 되냐면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가 죽으면 경기를 살리려고 부동산을 살립니다. 이전에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더 이전도 그랬고 원래 한국은 그리고 내수라고 할 만한 게 부동산 건설 경기가 제일 컸으니까 경기가 죽으면 내수 경기 살리려고 그러니까 뭐 수출 경기를 정부가 막 이렇게 살릴 수는 없잖아요. 그건 기업들이 하는 거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건설 경기 살려서 이사 많이 다니게 하고 뭐 이런 거 통화량 많이 늘어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도 정부가 돈을 풀면서 경기를 살리는 게 부동산이었어요. 네. 그래서 물론 이게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경기가 안 좋으면 부동산도 계속 안 좋을 수는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거고 간단하게 보면 물가는 당연한 거죠. 지금 이건 다 하실 거예요. 그죠? 물가가 오르니까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사실 고용이랑 뭐 환율 그리고 미국 금리의 영향 이런 것들 그리고 금융 안정성 이렇게 영향을 받는데 제가 사실 이렇게 말로만 떠드니까 저는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잘 안 하다 하실 것 같아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핵심 내용들만 제가 요약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경기랑 물가 이야기를 했었죠. 이게 빨간색이 GDP 경제 성장률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경기예요, 경기. 그러면 금리는 요 파란색입니다. 요 파란색. 금리가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주황색이 물가입니다. 물가. 빨간색이랑 파란색만 보세요. 일반적으로는 금리라는 거는 비용이죠. 경기는 누가 살리냐 하면 기업이 살리죠. 경기는 기업이고 물가는 소비자입니다. 개인이에요. 경기는 기업인데 기업한테 입장에서 금리는 뭐다?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낮춰줘야 금리라는 비용을 낮춰줘야 경기가 더 쉽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정부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금리를 훨씬 더 낮춥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보다는 금리가 밑에 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가 따라오릅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가 따라올라요. 경기가 죽으면 물가도 같이 죽고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가 따라올라요. 그러니까 그 물가를 누르는 게 뭐다? 금리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금리가 경제 성장률하고 소비자 물가 사이에 있어요. 왜냐? 경기보다는 비용이라는 금리가 밑에 있어야지 경기가 살아나는데 이렇게 도와주는 거고 물가는 이렇게 밑에서
금리가 눌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그렇게 높지 않은 물가 그리고 괜찮은 경제 성장률이 나오는 구간을 골디락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래서 그런 뭐다? 금리라는 게 중간에 있는 게 제일 이상적인 거예요. 경제 성장률보다는 밑에 있지만 물가보다는 높게 있고. 그런데 보시면 요때 이명박 정권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 위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후레이님이 정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위기 상황이다. 그러니까 금리를 경기 살려야 된다. 그럼 금리를 밑에 깔아버립니다. 이렇게 제일 밑에 깔아버립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뭐 요런 구간들이 있죠. 그래서 이 물가랑 경제 성장률보다 금리가 밑에 깔린다는 거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금리는 누가 한다? 정부. 경제 성장률 누가 한다? 기업. 이거는 소비자, 개인. 그러면 정부가 이걸 중간에서 컨트롤하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금리를. 금리가 이렇게 사실 밑으로 깔린 거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경기 살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때 코로나 때도 보시면. 그런데 지금 어떻다? 금리가 제일 높게 있죠. 금리가 제일 높죠. 지금 소비자 물가, 7월 소비자 물가가 오늘 나왔는데 더 내려갔죠. 최저치로 내려갔습니다. 이 주황색 소비자 물가가. 지금 보면,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제일 밑에 있고 금리가 제일 높게 있습니다. 이거는 죽으라는 소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한테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내가 이창용 총재다. 그럼 이것만 보면 무조건 내려야지. 내가 윤석열이다. 이거 무조건 밑으로 바닥으로 깔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맞잖아요. 경기 이거 살리려면 이거 올리려면. 근데 왜 못하잖아요. 왜 못하느냐? 미국 금리. 우리나라는 대외 수출의 의존도가 많이 높기 때문에 환율을 엄청 신경 많이 씁니다. 미국하고 금리차가 지금 2%죠. 미국하고 금리차가 지금 역대급으로 이렇게 보시면 미국하고 금리차가 이만큼이나 많이 났습니다. 이만큼 사실 이때 2000년 이후로도 미국하고 금리차가 이만큼 많이 날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창용 총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를 밑으로 깔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정만 보면 금리를 깔아야 되는데 미국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가 뭐냐? 기준금리 못 깔아. 그럼 뭐 까나? 시장금리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은행 금융권들을 압박을 해가지고 요게 지금 기준금리고, 여기 보시면 요게 주택담보대출금리, 시장금리거든요. 시장금리 계속 은행들한테 압박했죠. 그래서 보면 이게 기준금리랑 주담대금리의 차이거든요. 시장금리, 가상금리가 이만큼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사실 은행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이거 손해보면서 대출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더 밑으로 내려갈 공간이 없어요. 이제 올라갈 압력들이 많아질 겁니다. 금리의 결정 요인에 들어가는 것 중에 금융 안정성이라는 게 있죠. 지금 금융이 안정성이 어떨까요? 금융이 정말 안정된 상황일까요? 금융이 지금 불안한 상황일까요? 지금 사실 금리 결정 요인에 이 한국은행 총재가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물가 신경 안 쓰고 있죠. 경기 생각하면 금리 내려야 되죠. 고용률은 괜찮거든요. 미국도 괜찮고. 환율이랑 금융 안정성 두 개입니다. 지금 제일 신경 많이 쓰고 있는 게 미국 금리 때문에. 금융 안정성은 지금 새마을금고 터지고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 터지고 이렇게 되면서 문제는 뭐였냐면, 그래서 한국은행이 터지는 곳마다 유동성으로 지금 막고 있어요. 새마을금고 너희 돈 부족해? 이번에도 뭐 누가 국회의원 가서 돈 300만 원인가 입금하고, 그러니까 그런 쇼를 하는 게 금융 안정성을 위한 거거든요. 새마을금고 터져도 상관없어. 근데 그게 전이 될까봐. 그게 이제 실제로 지금 보면, 그래서 하반기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고 제가 사실 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시장금리가 더 이상 내려가기가 힘든 상황까지 많이 내려왔고, 금융 안정성이 지금 부실하기 때문에 연체율도 많이 올라가고, 금융 규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금융 규제들을 내년 상반기까지 너희들 지금 연체율 올라가고 있으니까 대손충당금이라고 해서 현금 더 많이 가지고 있어 라고 금융 규제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들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현금을 더 많이 갖고 있으려면 예를 들면 대출을 더 많이 해줄 게 아니라 예금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금을 많이 받으려면 우리은행도 예금 늘려야 되고 하나은행도 예금 늘려야 되고 다 같이 예금을 늘려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은행들끼리 금리 경쟁을 합니다. 우리가 예금 금리 0.1% 더 줄게. 그렇게 되니까 자금을 조달을 하는데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서 그게 결국
이제 은행채를 발행하거나 서로 경쟁하면서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정말 지금 상황이 오도 가도 못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저도. 예, 그래서 지금 상방 압력하고 하방 압력이 다 같이 있거든요. 상방 압력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금리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상방 압력이 뭐냐면 금리를 낮춰야 되는 게 금리가 낮추면서 통화량이 올라가고 대출을 늘려야 되는 게 그 방향으로 정부는 가야 되는데 금융 안정성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얘네 은행들을 쪼으니까 시장 금리가 올라가. 이게 진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됐고 터질까봐 계속 그쪽으로는 전체적으로 돈을 푸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쪽에 계속 돈을 풀고 연착륙 시키기 위해서 특례보금자리론 해서 또 돈을 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상방 하방 압력이 다 있는데 정부가 잘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얘네들 보니까 너무 마이크로하게 잘 관리를 해. 상황 파악을 엄청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시적소에 빨리빨리 돈이 이렇게 시장이 내려갈 것 같다 그러면 돈을 풀어요. 그래서 계속 막고 있어. 그러니까 장독에 구멍들이 몇 개가 났는데 그 구멍들을 막아가면서 구멍 뚫린 데다 계속 돈을 밀어붙고 있어. 그래서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연착륙 했거든요. 연착륙했어요. 근데 이게 구멍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계속 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질지 안 깨질지는 아무도 몰라. 저도 몰라요. 근데 그 리스크는 커지고 있는 거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지금 시장이 반등했다고 해서 리스크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사실 조금 아직 애매한 시기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좀 뭐 지표를 한번 또 보여드리면 이게 통화량입니다. M1, M2 통화량인데 지금 통화량이 계속 줄고 있죠. 통화량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전월 대비로 보면 약간씩 줄고 있는 것들이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요때부터 반등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큰 돈은 줄고 있어요. 근데 시장의 유동성이 어떻게 공급했냐? 전체 통화량으로 공급한 게 아니고 금융을 풀어서 특례보금자리론 풀고 이제 문제 있는 곳들한테 돈을 풀어서 그게 사실 반등을 했다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이 풀리는 게 아니고 양극화돼서 돈의 양이 적고 돈의 양이 적으니까 양극화돼서 더 좋은 것들 아직 똘똘한 채 취득세 규제 안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 위주로만 돈이 싹 몰려갔어. 이게 예전처럼 물의 양이 진짜 많고 이게 다 통화량이 늘어나는 추세였으면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돈의 가치가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양극화잖아요. 완전 양극화. 그래서 저는 이 양극화가 지금 시장의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네. 두 개 키워드를 뽑으라고 하면 아직 유동성 시장, 수급보다는 유동성 시장, 그리고 양극화. 그러면 언제까지 이제 뭐 양극화라는 게 똘똘한 채랑 못난이에 대한 양극화도 있지만 수도권이랑 지방 양극화도 있거든요. 네, 그 이야기도 이제 뒤쪽에서 한번 해볼 건데 잘 듣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사실 지금 제가 이제 금리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고 그래서 물가가 어떤 영향이 있고 경기가 어떤 영향이 있고 사실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금리랑도 지금 격차가 너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사실 뭐 환율이라는 게 금리 차만 가지고 환율이 이렇게 막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건 아니고 외국인들이 뭐 채권 투자라든지 우리나라 투자를 많이 하면 금리차가 많이 나더라도 환율이 안정적이거든요. 지금 약간 그렇잖아요. 금리차 2%나 나는데 환율은 그렇게 많이 급등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채권 시장 보면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들으시면 이제 뉴스 기사를 보시더라도 그런 예를 들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채권을 전월 대비 얼마 더 매수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환율은 아직까지 괜찮겠구나. 그렇게 이제 연결고리를 지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상관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상관 분석이 있는지. 제가 그러면은 사실 이 금리 말고 더 두 번째로 중요한 지표가 뭐냐 하면 뭘까요? 통화량입니다. 통화량. 금리랑 통화량 이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음의 상관관계. 이제 딱 보면 아시네요. 지금 보면 마이너스 반비례하면서 0.7이죠. 엄청 높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통화량이 내려가고, 그죠? 금리가 내려가면 통화량이 올라가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통화량이 아니고,
아파트 가격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아파트 가격을 한번 넣어볼게요. 부동산에서 증감률, 수도권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수도권으로 굵기를 조금 굵게 해볼게요. 통화량이랑 수도권의 증감률을 보니까 어때요? 거의 같이 움직이죠. 네, 물론 통화량이라는 거는 주식시장 포함해서 전체 우리나라 통화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돈이 주식시장으로 갔다가 뭐 수도권으로 올 수도 있고, 그죠? 그러게 이게 수도권이 갑자기 뭐 입주 물량이 있어서 사실은 더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갈 수도 있고, 그게 때문에 완벽하게 동일하게 움직이진 않아요. 근데 누가 봐도 지금 딱 보시면 통화량에 비례해서 아파트 수도권 증감률이 움직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세 개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지금 했던 게 뭐다? 금리랑 통화량은 반대로 움직이고, 통화량이랑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같이 움직이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딱딱딱 연결하면, 그러면 금리가 결국에 아파트 가격이랑 이렇게 연관계가 있다는 게 또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경제지표라고 해놓고 지금 금리랑 M2 통화량만 보면 사실 너무 재미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다른 걸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코스피 한번 볼게요. 코스피가 무슨 상관이 있나? 코스피랑 수출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출. 이게 코스피랑 수출입니다. 여러분들이 뉴스 보시면 경상수지 수출이 이번 달에 흑자다 적자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보면 뭐 기간을 더 길게 보더라도 우리나라 수출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제 아시겠죠. 수출이 왜 중요하냐 하면 결국 수출 실적을 보고 기업 분석을 해서 지금 수출 이 기업들 실적이 괜찮겠구나 해서 선반영해서 코스피가 움직입니다. 이렇게 기업 주가가. 코스피가 대부분 수출보다 먼저 움직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고, 요거를 이제 그럼 아파트랑 또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결국 이제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가가 아파트 가격보다 뭐 6개월 정도 선행한다. 네. 그런 얘기가 사실 다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보시면 오를 때 오르고 내릴 때 같이 내리고 이렇게 오르고, 뭐 물론 약간 차이 날 때도 있지만 약간 차이 나는 게 당연하죠. 이게 똑같이 간다는 게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지만 변곡점이 동일하다는 거죠. 변곡점이 약간 주식이 더 먼저 빨리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돈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예, 결국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고 주식이 우리나라 주식이 좋아서, 아니면 우리나라 수출이 좋아서 우리나라로 돈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예, 뭐 어디가 이제 그 아파트가 좋아서 오르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의 통화량의 움직임을 해서 돈의 가치가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파트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것들도 다 같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경제 산업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 안에만 갇혀 있어서 수급만 보고 주택 시장만 보는 건데, 시장은 실제로는 다 연결돼 있고 2014년 이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세까지 금융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지금 100조가 넘었거든요. 전세 금융이 되는 시기가.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주택 금융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예전부터 부동산 투자하셨던 분들은 주택 이야기만 하죠. 근데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주택 금융 시대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이제부터 시장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될 거예요. 주택 시장을 전망을 하면서 금융을 빼고 해석을 한다? 하나도 안 맞을 겁니다. 금융이 조금만 움직여서 변동성이 생기면 전망 하나도 안 맞을 거예요. 다 틀릴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부터 조금, 저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내가 시각을 바꿔드리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딱 하나만 하겠다고 하면 이 코멘트입니다. 주택 금융의 시대다. 주택의 시대가 아니고 주택 금융의 시대다. 그 주택 금융의 시대가 2014년 이후로 훨씬 더 가속화됐는데, 전세가 대출로 들어오면서 계속 앞으로도 그러면 수급만 보고 있겠다. 그러면 이 외눈박이가 되는 거예요. 한쪽 눈을 감고 이쪽으로만 보면서 앞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쪽에서 뭔가 움직이면 그냥 뒤통수 쳐맞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부터 하나 더, 그러면 부동산 강사를 걸을 때 금융의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은 그걸 모르거나, 그게 시장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를 아예 모르거나, 아니면 반쪽짜리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할 겁니다. 앞으로 이번에 금리에 의해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때려 맞고도 그쪽 시장을 무시하겠다. 네,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망을 할 때 그러면 그런 유동성의 방향, 금리의 방향을 빼고 전망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야 선풍왕 너는 그러면 그 금융까지 다 더해서 전망을 할 수 있나?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그 전체 근데 그 금융의 사이클이 1년 뭐 예를 들면 부동산 수급 시장처럼 지방 수급 시장처럼 3년 만에 바뀌고 2년 만에 바뀌고 그런 사이클이 아닙니다. 훨씬 더 금융의 사이클은 크고 길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계속 상승장 그 변동이 없고 약간씩만 움직일 때는 크게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요도가 낮으니까. 그런데 이게 움직이면 중요하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어야지 계속 상시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모니터링하고 아 이게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그럼 다른 것들도 대출도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되면 그때부터는 뭐 해야 된다? 악셀을 밟는 게 아니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정리할 거 하나 더 정리하고 그래야지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보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지금 오늘 질문 주신 분 중에 개인 회생 하시는다는 분들 풀악셀 밟으신 거예요. 예.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 풀악셀 밟으면 길게 살아남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